문제입니다. 네, 사례 부분을 보시면은요, 지위승계 신고, 명의 변경 신고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 중에서 이 문제입니다. 네, 무효확인 소송의 사례를 앞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러 개를 소개시켜드렸죠. 그 중에 2009년도 5907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앞에서 입법고시 문제도 출제를 보여드렸고요. 35조의 해석과 관련돼가지고 2008년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판례 나오고 나서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보충성의 문제를 직접 질문하는 입법고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2010년도였군요. 입법고시는. 요거는 2009년도에 바로 다음 해에 출제됐던 행정고시 문제고요. 인장 등 위조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건입니다. 전에 봤었고요. 네, 갑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서 가학상 허가죠. 대물적 허가이고요. 기속행위고요. 유흥주점을 영위하여 오다가 17세에 갖출 여학생을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에 식품위생법 44조 2항 제1호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관할행정청이 제재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너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영업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갑은 을에게 영업관리권만을 위임하는데 짱구한테 나 잠깐 놀러 갔다 올 거야. 잠깐만 좀 맡아줄래? 그랬더니 을이 그래 알았어 한 다음에 갑의 인장과 관계서를 위조하여 관할행정청에 위조하여 뭐가 빠졌겠죠? 뭐가 빠졌어요? 양도계약을 계약서를 위조하고 사무소 위조하고 그 다음에 관할행정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수리가 되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수리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수리를 요한 신고라고 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갑은 관할행정청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지위승계 신고는요. 그때 우리 식품위생법 39조 1항과 3항도 봤었어요. 1항에 보면 양도하면 영업자의 지위는 마치 자동 승계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고 그런데 39조 3항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마치 영업자의 지위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주는 정보 제공적 신고로서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만약 그렇다면 법에서 이게 진짜 자기완결적 신고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강제 규정이 과태료니 뭐니 이런 게 들어올 건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거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신고 요건에 형식적 요건과 함께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면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되는 것인데 이 지위승계 신고는 신고 요건에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유효한 양도계약이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된다. 이것은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요건이기 때문에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판례를 봤었는데 판례에서 이 신고 수리는 영업자의 변경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영업자가 변경된다라는 얘기는 양도인한테서 양수인한테로 이제 영업자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의 철회와 양수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행위로 그 신고 수리를 볼 수 있다. 근데요, 이 수리는 그러면 기속행위일까요? 재량일까요? 그러니까 영업허가 철회하고 신규 영업허가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한쪽에라도 재량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전체로서 신고 수리 처분도 재량행위로 봐야 돼요. 그리고 철회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예요. 그러면 영업허가 철회, 양도인에 대한 거, 신규 영업허가, 양수인에 대한 거,
이 양수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는 가학상 허가니까 기속이고 재량이 없겠지만,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가 원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이대로 적용을 시키면 수리처분이 재량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나의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자의 지위는, 영업권은 한 개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규업자가 되는 양수인에 대한 영업허가가 나오는 상황이면 필연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는 철회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엔 재량이 없다라고 봐요. 예, 반드시 철회해야죠. 하나의 유흥주점에 대해서 영업자가 2명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회는 원래 재량행위로 보지만 이 지위승계신고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그 철회의 재량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특징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 2008년도까지와 달리 2008년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건에서 확인일괄 법률상 이익에서 확인일괄 이익은 더 이상 보충성이라는 확인의 이익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해버린 다음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제3자 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 소송을 물어봤다 라는 측면이 특징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것은 양수인 을 쪽이고, 그러면 그 수리처분의 상대방은 을입니다. 그런데 그 처분의 제3자, 수리처분의 제3자인 갑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소송에 해당을 하고요. 무효확인 소송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 소송,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을 질문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 이 수리처분이 무효냐 아니냐 라는 거를 판단하려면 그에 앞서서 무엇을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얘가 위조해서 만들어 놓은 양도계약서 있죠. 양도계약이 무효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걸 수리한 것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법관계에서 양도계약이 무효냐 아니냐 이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먼저 거쳐와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네,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으로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법원이 그 민사관계에서의 양도계약의 유무효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네, 이런 설명들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례. 네, 허가영업이든 신고영업이든 간에 유효한 양도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위승계 신고는 양쪽 모두 다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됩니다. 물론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 양수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 라는 구도는 허가 영업에만 해당 사항이 있겠죠. 네, 허가를 철회하고 신규 허가를 하고 하려면 이게 허가 영업의 문제가 되니까 뭐 미용실이라거나 아니면 이발소, 이용원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 영업이고, 거기서는 뭐 허가를 철회하는 거야, 신규 허가를 하는 거야 라는 그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 영업도 역시 유효한 양도계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이 신고가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됨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사법관계에서 양도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법관계에서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사법관계에서는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공법관계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업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입니다. 네, 판례가 말한 대로 이 양도계약이 만약에 무효라고 한다면 인장을 위조해서 문서 위조를 했죠? 그럼 무효죠. 이 계약은 사법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공정력이 없고 그냥 바로 무효가 됩니다. 이 양도계약이 사법관계에서의 양도계약이 무효면 공법관계에서의 이 신고수리, 수리처분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80점 무효 사유라고 하더라도 취소송을 제기해도 인용될 수 있죠. 네, 취소송을 제기해도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문제를 이렇게 판례 그대로 무효확인성으로 출제할 수도 있지만 뭐 취소의 문제로 출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제한다고 이상한 건 없어요. 네, 네, 무효확인성의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대상 적격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게 유연 양도계약 체결이라는 신고 요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한 신고다. 따라서 수리는 처분이다. 네, 검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상 적격 인정이 되겠죠. 다음은 원고 적격. 네, 외 형상으로 보게 되면 지위 승계 신고를 한 것은 양수인 측, 승계인 쪽이 되기 때문에 얘가 상대방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인, 지금 소를 제기하는 원고 쪽이죠. 이 피승계인 쪽은 처분의 제3자가 우선은 된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 제3자인 양도인이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성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확인을 구할 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제3자 소송의 문제고요. 어떻게 해결이 되냐? 해결은 양도인도 결국은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 신고 수리가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접근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나의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권은 한 명에게만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둘은 견자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도 역시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이니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을 접근해도 상관없고요. 네, 판례 따르게 되면 이 신고 수리, 수리의 효과는 영업자의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영업자의 변경. 네, 그러니까 이 수리가 나오게 되면 양도인은 그 영업권을 상실하게 되고 양수인은 새롭게 영업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인은 신규 허가를 받은 것이 되고 아이고 여기 안 잡힌다. 네. 그 다음에 양도인은 허가 철회를 당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수인은요 지위승계 신고를 한 사람이죠. 이 양수인은 외형상 상대방이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상대방이고요. 양도인은 외형상으로는 제3자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다? 허가 철회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 수리처분의 상대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네, 실질적 상대방이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주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협의의 소익인데요. 먼저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소송으로 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받아와야 되는 것인지 1번 소송 이 문제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확인 소송은요 무효 앤드 확인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무효인 처분을 왜 다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협의의 소익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이 부분에서도 협의의 소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 가지 모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이거는 사법관계에서 재산권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문제죠. 그 다음에 공법관계에서 영업권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문제.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성 이건 행정소송이고요. 행정처분이니까 그러면 1번 소송 민사소송 없이도 막바로 2번 소송 행정소송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그게 아니고 1소송 민사소송을 거쳐와야만 비로소 2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해결 결론 무엇이다. 행정소송 2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행정법원이 민사관계에서의 양도계약에 대한 효력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민사소송을 먼저 거치고 그리고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스킵하고 와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협의의 속이 깨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지위승계 신고의 요건 수리를 요한 신고라고 위에서 대상적격에서 판단할 때에도 유효한 양도계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신고 요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가 바로 수리처분이 위법이냐 효력이 있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이 될 것인데, 따라서 수리처분의 효력을 지금 무효항의송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안에 뭐가 포함돼요? 양도계약에 대한 효력심사가 포함되고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거야. 행정법원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협의의 속이 깨지는 건 아니고요. 무효인 처분을 왜 다투려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가 나왔어요. 수리가 나오면 법적으로 공법관계에서 영업자가 누구죠? 네, 영업자가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양수인이. 그쵸? 행정청이 수리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럼 행정청은 뭐라고 생각해요? 을이 영업자다. 갑은 더 이상 영업자가 아니다. 양도인은 더 이상 영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도인이 말이에요. 양도인이 친구 을을 끄죠. 해놓고 나서 만약에 본인이 영업을 해버렸다. 그러면 허가 영업이면 무허가 영업, 신고 영업이면 무신고 영업으로, 즉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버려서 얘는요 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리처분 무효인 건 맞아. 그래도 이러한 불법 영업으로 간주당한 상황, 네,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리처분이 무효라는 걸 확인받아야 돼요. 판결을 통한 권리정보의 확정 필요성, 영업권의 공적 확인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효인 처분을 다투는 것이다. 이거죠.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과 판결을 통한 권리정보의 확정 필요성. 네, 무효인 처분을 왜 다투는 거야? 이 문제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잘 써줘야 돼요. 네, 만약 주관식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말 주어진 조건 하에서 풍부하게 사안 포섭을 해주면 점수가 1578점이 나오는 거죠. 확인 소송의 문제. 네, 요게 이제 확인을 구할 이익이죠. 이 문제가 있냐? 이런 문제는 없다. 이런 문제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 이행소송이 있을 때,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이 있을 때, 야, 뭐, 간접적 구제수단 확인소송 뭐하러 제기하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행소송이 있어야만, 보충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행소송이 뭐, 등장하지 않으면 보충성 문제가 없어요. 이행소송은 그러면 언제 발생하는 거죠? 어떤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집행돼서 어떤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진 건 없단 말이죠. 우리가 판례가 말하는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을 따질 필요가 없다.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그건 사실 결과적 청구소송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뭐 그런 게 없어서 확인을 구할 이익과 관련된 협의의 수익의 논점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없으니까 안 짚어도 되는 것인데 당시에가 2009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하수도 민자부담금 사건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고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확인을 구할 이익의 문제가 특별히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꺼내주는 게 필요했던 시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지금 같으면 뭐 디귿은 그냥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확인을 구할 이익 보충성 문제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보충성의 문제가 등장하지도 않고 이 사건에서도 보충성의 문제가 애지당초 없고, 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양도계약이 무효면 수리처분도 무효라고 했는데 양도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무효항의송을 제기하면 어까지만 해결이 되냐? 사법관계에서 재산권이 여전히 갑에게 있다. 이것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영업권이 공법관계에서 갑에게 여전히 있다.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수리처분의 무효항의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 네, 공법관계에 대한 영업권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 무효항의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수리처분의 요건 안에 양도계약의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법관계에서 소유권도 동시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만 제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이걸 먼저 거쳐올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만 제기하면 된다. 그게 판례 내용이었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 이제 무효항의송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 양도인의 영업에 있어서 영업권 공법관계 문제. 예. 지위승계 신고서가 송달이 됐기 때문에 외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위에 막 이런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 수리처분의 외견적 효력을 다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무효잖아요. 네.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무효인 처분은 뭐가 없냐면,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이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항의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항고소송을 제기 안 하고요. 예, 또는 뭘 제기해도 되냐면 그냥 바로 당사소송 제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갑이 나한테 영업자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기 위한 확인소송. 뭐 왼쪽도 확인소송이고 오른쪽도 확인소송인데 이렇게 확인소송 제기할 수도 있어요.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공정력이 없으니까요. 또는입니다. 또는. 그래서 이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의 선택적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무효항의 소송은 항상 그래요. 무효항의 소송은 공정력이 없어서 뭐 다이렉트로 권리소송인 당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권리소송으로 가도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예전에 이 무효항의 소송을 마치 권리소송처럼 봐서 권리소송으로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소송, 확인의 소와 뭐 동일하게 취급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선택적 청구가 인정이 된다는 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논점 세트도 한번 봤고요.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4조 2호에 있습니다. 4조 1호에는 취소소송, 3호에는 부작위협박의 소송이 이렇게 있고요.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네, 이것도 취소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효력과 존재를 다투게 되고요. 효력 유무에서 유효, 무효만 있는 게 아니라 실효도 포함돼서 총 5종 세트가 있다 했습니다. 필요성. 협의 수익과 관련된 문제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가는 것도 아니고 공정력도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저거 무효야 이러면서 개무시해도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무효인 처분은 그냥 개무시해도 됩니다. 아무런 효력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권리이익을 침해할 리도 없고 공정력도 인정되지 않고 누구나 개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그 효력을 부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소송을 제기해요? 무시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 무효라고 전제를 하면 그래요. 무효라고 전제를 하면 그런데 근데 이게 무효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쉽지가 않아. 그게 문제인 거야. 무효라는 전제를 깔면 그런데 무효인지가 쉽지 않아. 뭐야 이게? 그냥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효임을. 상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식별이 용이치가 않기 때문에 처분은 송달이 됐고 외관은 존재하고 있고 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유효한 것으로 만약에 오인돼 버리게 되면 뭐 행정청 등에 의해서 집행이 돼 버릴 수 있고 막 행정 대집행 들어와 버리고 강제 징수 들어와 버리고 막 이래 버리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견적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뭐 상대방이 제기할 수도 있고요. 뭐 가세처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봤던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이해관계인이 뭐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법원의 유권적 확인을 받으려고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게 무효 확인, 무효 앤드 확인에서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협의 소익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예, 방금 논점 세트에서도 봤습니다. 준형성 소송 또는 준항고 소송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다수의 입장인데 뭐 이거는 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뭐 거의 없어서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우선 뭐 기본적으로다가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을 다투는 것이니까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툰다는 점에서 어쨌든 확인 소송의 성질 갖는 건 뭐 기본이고요. 기본인데 이것도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거죠. 법률적 효력은 아니지만 외견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을 다툰다는 점에서 야 효력 다투는 거야? 형성소송이네. 형성소송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다수의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막 진짜 형성력이 인정된다는 건 아닙니다. 막 그렇다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게 막
네, 막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인정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네, 형사소송의 성격을 일부, 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어요. 네, 소송 요건을 보시게 되면, 무효 등 확인 소송은, 무효 확인 소송만 보시면 되는데요. 취소과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어디에서만 차이가 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 이 두 군데에서만 이제 차이가 나죠. 네, 뭐 너무 많이 말씀드리죠. 대량성 전문성이 없어서 전치주의가 적용될 일이 없고, 제소기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보장하려고 두는 제도인데 공정력이 없어. 공정력이. 제소기간 제한도 없고. 따라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소송 재판 단계에서는 취소에 비해서 무효항소송이 좀 더 유리하죠. 좀 더 소송 요건이 완화 적용이 되니까. 하지만 이제 본안에 들어가면은 무효항소송이 더 불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하나가 좀 쉬우면 하나가 좀 어렵고 뭐 그런 겁니다. 1번 보시면 무효항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쳐서 무효항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되고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것도 된다. 네,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요. 거치고 제기해도 되고요. 거치고 제기해도 되죠. 네,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지 거치면 안 된다 금지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거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치고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거치고 온다면 그럼 딱 그 순간 뭐가 떠오르냐? 행정심판을 거치고 온다고? 근데 나 지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그럼 행정심판에도 무효확인 심판이 있잖아. 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거치고 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무효확인 심판을 거치고 오는 건가? 아니요. 네, 무효확인 심판을 거치고 와도 되고 취소 심판 거치고 와도 되고 그리고 뭐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요구 소송을 제기할 거면 거부 처분에는 의무행 심판 거치고 와도 되고 이 마음대로 하세요죠. 네. 거쳐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치냐 마냐 자체도 본인 마음이고요. 원고 마음이고 그럼 뭘 거칠 거냐? 돈 이 마음대로 하세요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진짜 뭐 소재기 자체로서는 무효항소송이 상당히 수월하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전치주의와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과 관련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무효항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제기를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무효항소송 제기하면 뭐 당연히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요. 예,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든요. 그럼 거치고 제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행정심판을 거쳐서 무효항소송을 제기할 때도 제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를 거쳤습니다. 근데 원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겠죠. 그런데 행정심판이 재결을 거친 다음에 원처분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행정심판의 재결은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재결을 다투려고 소송을 제기해. 예, 뭐예요? 원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재결에 대한 소송이고 이거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취소예요.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원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효항소송 제기하죠. 여기다가 취소송을 제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원처분에 대한 무효항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어요. A처분에 대한 무효항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심판을 거쳐왔을 뿐이에요. 그러면 소송에 와서 또 A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래 생각한 대로 그냥 무효항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리고 무효항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을 거치다가 새로 툭 튀어나온 게 하나가 있죠. 재결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다음에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툭 튀어나온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재결에 대한 소송은 내가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땐 제소기간 적용되죠. 그쵸? 제소기간 적용되죠? 네. 제소기간 적용되고요.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재결을 소송으로 다투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무효항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제소기간 없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A처분에 대한 뭐 취소 심판이든 무효항의 심판이든 그냥 무효항의 심판 가봅시다. 제기를 했어요. 그 A처분이 진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요. 근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재결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각재결을 내가 다투려고 합니다. 뭐 이럴 때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죠. 네. 뭐 어쨌든 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겠다. 네. 재결에 대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결에 대한 소송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취소 소송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톡 튀어나온 재결을 다툴 건데, 근데 그 재결에 대한 소송이라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면 재소견자는 없는 거죠. 무효확인 소송이면 그냥 다 없는 겁니다. 무효확인 소송이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대상 적격은 취소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19조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적격은 단서는 아니고 19조 본문 쪽이 될 테고요. 원고 적격 관련돼서 35조의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 이게 문제죠. 특히나 법률상이익은 취소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고 확인을 구할 여기가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네, 이 무효확인 소송, 이 형성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과 뭐 특별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그냥 어디만 봐서 법률상 이익만 봐서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자 라는 견해가 있죠. 이거는 35조를 그 표제 그대로 원고 적격의 문제로만 그 의미로만 보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소송으로서의 민사 소송과 같이 봐가지고 즉시 확정의 이익으로 보려는 입장. 이거는 네, 이 법률상 보호이익뿐만 아니라 확인을 구할 이익에도 보충성이 포함된다. 이런 입장이죠. 얘는 사실 35조에 이 확인을 구할 이익이 협의의 소익이니까 이게 협의의 소익이니까 원고 적격 말고 협의의 소익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예, 소의 이익이다. 이건 소익. 35조는 제목이 원고 적격이지 이건 소익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입장이죠. 법률상 보호이익설. 예,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준용되는 항고 소송이다. 여기서 이 기속력이 원상회복 의무 부분이었었잖아요. 명문의 근거는 없지만 30조 1항의 일반 규정으로부터 무효 확인 소송만큼은 네, 특별히 거기서 원상회복 의무가 도출된다라고 봐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이거는 민사소송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예, 목적 자체가 다른 거다. 그거랑 똑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같은 소송에 올려놓고 비교하지 말자. 그런 입장이고, 즉시 확정 이익설은 야 이거는 뭐 처분이 무효라는 거를 공적 확인받으려고 하는 확인 소송 아니냐. 확인 소송이고 그러면 뭐 민사소송에서 확인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봐야 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이행소송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으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실무상으로는. 위에서 논점 세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무효인 처분 같은 경우에는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소송으로 무효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뭐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권리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선택적 청구가 인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소송이나 뭐 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접근 방식이에요. 네, 종전 판례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이 있어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 확정의 필요성 적절한 경우에 이게 바로 보충성 원칙 가장 유효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이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 적절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죠. 적절한 경우가 네, 그래서 즉시 확정 이익설의 입장을 취했었고요. 이게 당시에는 이제 통설 판례였었습니다. 사실 이 보충성이 포함된다고 35조에 포함된다고 보던 시절에는 뭐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유효적절한 수단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와 이 앞부분에 이 내용이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충성 확인의 이익이 포함된다라고 보던 시절에는 얘네들까지 그냥 세트로 묶어서 돌아다녔었어요.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돌아다녔는데 최근에는 얘를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했잖아요. 필요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 있죠. 무효 확인에서 무효인 처분을 왜 다퉈 라는 이 부분 뒷부분에 이제 확인 소송을 왜 제기해 이거잖아요. 무효인 처분을 왜 다퉈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보충성이라는 친구 집에 얹혀 살았던 건데 이 친구가 자취방을 뺐어. 네, 빼버렸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지네 집으로 가요. 그래서 지네 집으로 가서 필요성에서 봤던 바로 그 내용 이 무효인 처분을 왜 다퉈가 별도로 이 원고 적격 안에서 놀지 않고요.
얘가 자취방을 뺐기 때문에 네, 원래 자기 집인 협의수역으로 가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즉시 확정 이익서울의 입장을 취하던 이게 통솔 팔리던 시절에는 주관식 시험에서 교수님들 사례 문제 답안을 보면은 무효 확인 소송에는 협의의 소익이라는 제목이 없어요. 왜냐면 이 협의의 소익의 문제를 지금 보시다시피 35조 안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에 대한 제목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08년도에 판례 나오고 입장이 바뀐 다음에는 이 35조에서 보충성 원칙이 자취방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 무효인 처분을 외다토라는 부분, 네, 현존하는 법적 지위 불안과 판결을 통한 권리정보 확정 필요성 이 내용이 따로 협의의 소익이라는 제목을 따고 그 안에서 검토되는 그런 방식으로 교수님들 답안이 갑자기 바뀝니다. 얘가 자취방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 데가 없어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냥. 최근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네,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죠. 외국의 입법례 얘기도 드렸었고요. 독일에도 없다. 일본엔 있다. 근데 독일도 필요 없다고 보고 일본도 필요 없다고 본다. 근데 우리는 없는데 막 필요하다고 봤었다. 그래서 이행소송 등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이상 얘도 그냥 단순한 확인소송은 아니라고요. 예, 진짜 확인만 하고 딱 끝나는 그런 소송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이행이 된다니까요. 네, 그쵸? 돌려준다고요. 이미 납부한 돈을. 그러니까 얘도 뭐 일종의 이행소송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뭐 저쪽에 이행소송이 있다고 해서 얘가 굳이 탈락할 이유는 없겠죠? 얘도 이행소송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니까요. 판례가 명시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 사이에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무효확인 판결의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판례다. 네. 대법원 어떻게 무효인 처분인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구제를 시키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 이상 얘는 이행소송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니까 더 이상 보충성은 필요가 없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네, 협의 소유기에 대한 이런 제목이 따로 따지는 것은 위에서 확인을 구할 이익을 아예 털어버렸기 때문에 무효 확인에서 무효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따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송이든 무효항의송이든 부자기업파행송이든 당사소송이든 뭐든 간에 협의 소유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뭐 피고적격, 전치주의, 재송 이런 거 다 있죠. 있는데 협의 소유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고요. 취소송 같은 경우에는 12조 2문을 협의 소유기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나머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이익이 필요 없는 소송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전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요. 누구나 무효인 처분을 외다토라는 이 부분, 현존하는 법적지의 불안의 존재와 판결을 통한 권리정보의 확정의 필요성, 이 부분이 이제 무효 확인에서 무효 처분 확인 소송 부분은 털었으니까 무효 처분 얘만 협의 소익 쪽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논하게 됩니다. 예, 피고적격. 네, 이건 뭐 취소과 아무 차이가 없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처분청, 재결청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3조를 38조 1항에서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고요. 무효 확인 소송도 역시 직권심리주의가 준용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의 예외로서 직권 탐지 그리고 직권 증거 조사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무효확인 소송은 1단계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느 쪽이죠? 1단계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또한 이런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송과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준용이 되니까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직권증거조사와 직권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증거조사는 전면적으로 가능하고 직권탐지는 변론주의 보충설에 따라서 기사동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죠. 네, 입증책임의 분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네, 무효등확인송에서 입증책임을 뭐 무효확인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취소송과 똑같이 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취소소송은 민사소송과 똑같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봤던 법률요건 분류설을 우리가 일반 원칙설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일반 원칙을 우리도 따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일반 원칙설이라고 불렀죠. 그럼 다시 이 취소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가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유효하다 그러면 뭐 민사소송과 무효확인 소송도 같은 것이 돼버릴 것인데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을 부과를 하려고 해요. 예, 여기에는 원래 취소에서 뭐가 있었죠? 원고 책임설, 피고 책임설, 법률요건 분리설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피고 책임설은 없습니다. 피고 책임설은 네. 취소과 달리 무효 사유의 뭐라고? 예외적인 진짜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죠. 무죄 판결 나오는 거 보다도 더 힘든 일이 바로 무효 사유가 발생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그런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다. 뭐 언뜻 들으면 되게 그럴듯해요. 그렇죠? 예. 한 번 들었을 때 되게 그럴듯한 건요. 두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1단계에서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문제에서는 법률요건 분리설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효력심사에서 그것이 무효 사유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1단계에서 위법적법의 문제는요. 주장 입증의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면 여기는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에 대한 판단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 문제에 있어서의 바로 주장 입증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2단계에서 무효냐 아니냐의 판단 부분에는 당사자의 역할이 1도 없어요. 이건 철저히 법원의 판단일 뿐이에요. 그냥 법률적 판단이에요. 위법성의 정도 2단계에서 무효인지의 문제는 입증 책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주장 입증 책임의 분배는 취소과 차이가 없습니다. 1단계에서 적법 위법 판단 부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취소과 아무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다. 네, 판례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정력과 입증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공정력이 있으면 취소 사유고 없으면 무효 사유잖아요. 이 효력 유무의 문제는 공정력 존부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공정력 존부의 문제와 등치되는 건데 쌤쌤인데 그건 입증 책임과 아무 관계 없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쵸? 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본인 논리도 충돌하고 있고요. 위법성의 정도는 주장 입증 문제 자체가 아니다. 이건 법률적 판단의 문제일 뿐이다.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입증할 건데 방법 좀 알려줘봐요.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도 취소과 마찬가지로 소송 요건을 흠결하면 각하 판결을 거절하는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전치주의와 재소견이 없다는 점, 그 차이점 비교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틀려먹었을 때인데 여기서 틀려먹었다라는 것은 취소과 비교하게 되면 80점이 되지 않는다. 무효까지는 아니다. 네, 취소는 위법하기만 하면 되죠. 왜? 위법하면 최소한 취소 사유니까요. 근데 무효확인 소송은요, 무효까지 도달해야만 원칙적으로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60점 넘어도 70점까지 됐다 하더라도 기각 판결을 원칙적으로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던 거고요. 뭐 인용 판결이야 무효,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정 판결이 안 되죠. 준용도 안 되고 있고 권력 분립에도 반하고. 근데 이제 뭐 다만 논점 세트에서 봤던 것처럼 4분의 1은 사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고 또한 이 무효확인 소송이 취소의 적법 요건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 이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무효확인 소송에도 사정 판결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건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원인에 불과한 상황이다. 어떡할 거냐? 기각 판결상 야 소송의 목적물이 무효인 처분이야. 이거가 본안 요건이야. 근데 아니잖아. 아니면 기각해야지. 예, 하지만 그냥 그럴 순 없잖아. 위법은 맞다잖아. 그래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라도 구제를 좀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어? 네, 여기에는 소변경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니까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니까 잘 모르면 법원이 성명권 행사해서라도 알려줘서라도 소변경을 하도록 하고
네, 그게 가능하면 넘어가서 취소 판결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 무효하게 판결은 못 해주지만, 네, 취소 판결 가능성, 뭘 또 그렇게 하냐? 여기서 그냥 끝내. 여기서, 예, 취소 판결 내려버려. 무효 확인을 구한 취재는 취소를 구한 취지, 취소 청구가 포함되는 거잖아.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죠. 이건 나눠야 돼요. 그죠? 나눠야 되죠. 무효 확인 소송을 처음에 제기했을 당시에, 예, 취소의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네, 취소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효 확인 소송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소병정도 불가능하고, 예, 예비적 병합, 소병합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당시에 처음부터 취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었다. 네, 자율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소송을, 난 취소를 구하지 않아! 이러면서, 예, 취소송을 아예 폐기시키지 않는 이상에야 취소 청구에 대한 재판도 진행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소변경한다 하더라도 취소 판결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예, 이때는 취소 판결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내용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야, 딱 정확히 1시간 걸렸네요. 정말 대망의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근데 이게 논점 박스와 논점 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긴 했지만, 뭐 어려운 내용인 건 사실이에요. 네, 어려운 내용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어려운 내용인 건 맞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몸에 흠뻑 적시는, 네, 방향으로 무효확인 소송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 여파인 소송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금요일날 봐요. 안녕.